안녕하세요. 오늘 책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활은 1, 2권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1권에 관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2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과 인생에 관한 성찰을 많이 한 작가입니다. 따라서 책에 나오는 인물들의 다양한 인생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책의 주인공 카투샤와 네을리도프가 처음 만났을 때는 10대였죠. 그때는 순수하고 풋풋한 사랑의 좋은 감정만을 느끼고 추억의 시간을 보냅니다. 네을리도프는 공작의 신분이었고 카투샤는 네을리도프의 고모 집안에서 양녀도 몸종도 아닌 신분이었죠. 처음에 그들의 만남은 청소년기의 풋풋한 사랑이었으나 몇 년의 세월이 흘러 네을리도프가 장교로 임관됨으로 고모집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네을리도프는 타락하여 쾌락만을 추구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후 카투샤는 원치 않았지만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네을리도프는 그녀에게 100루블을 주고 무정하게 떠납니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카투샤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하게 되지만 결국 유곽에서 일하게 되죠. 유곽에서 일하면서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녀는 억울하게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카투샤가 4년형을 선고받는 그 재판정에 우연히 네을리도프가 배심원으로 참석했다가 카투샤를 보게 되죠. 네을리도프는 자신으로 인해 자신과 카투샤의 아이가 죽게 되었고 카투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라는 자책을 하면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네을리도프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 속에서 네을리도프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생각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알려져 사회에서 받게 될 비난을 달게 받고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카투샤를 따라 시베리아로 떠난다는 것은 네을리도프의 신분에서는 매우 결정하기 힘든 일이죠. 오늘 1권의 끝부분을 낭독해 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네을리도프의 변화된 모습과 인생에 관한 그의 깊은 성찰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을리도프는 쿠즈민스코이의 마을의 고모들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소유지로 갔다. 카투샤를 처음 만난 마을이었다. 네을리도프는 이곳 소유지에서도 쿠츠민스코이의 마을에서 처리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토지 문제를 해결할 작정이었다. 그 문제 외에도 카투샤의 일이며 그녀와 자기 아이에 관해서 또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죽었다면 왜 죽게 됐는지 그 외 궁금한 일들을 모두 알아볼 생각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파노보에 닿자마자 고모네 저택으로 달려갔다. 그때 무엇보다도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모든 건물, 특히 허물어지고 황폐해진 안채의 모습이었다. 옛날에는 초록빛이었던 함석 지붕이 오랫동안 칠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어 벌겋게 녹이 슬고 그중 몇 장의 함석판은 모진 바람으로 뒤집혀 있었다. 그리고 안채를 둘러싼
얇은 판자는 군데군데 사람의 손으로 뜯겨 있었다. 녹슬어 버린 못들을 잡아 빼어 뜯기 쉬운 것만 뜯어버린 것이다. 현관 입구의 계단은 앞에 것도 특히 그의 추억이 깃든 뒷 계단도 다 썩어 없어지고 토대만 모습이 남아 있었다. 몇 개의 창문에는 얇은 판자를 유리 대신 끼워 놓았고 관리인이 살던 거느림채와 부엌, 외양간도 모두 허물어져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다만 뜰만은 오히려 울창하여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으며 담 너머로 벚나무, 사과나무, 살구나무 등이 흰 구름처럼 번져 있었다. 라일락 울타리는 12년 전 네을리도프가 그때 16살이던 카취사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져 쐐기풀에 찔리던 때와 똑같이 꽃이 만발해 있었다. 그리고 소피아 이바노프나가 안채 안쪽에 심었던 당시 말뚝 높이밖에 되지 않았던 낙엽송은 이제 대들보로 쓰일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나 솜털처럼 부드러운 황록색 잎으로 덮여 있었다. 언덕 사이를 끼고 흐르는 강물은 물방아가 있는 낭떠러지에서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다. 강 건너 목장에서는 농가의 가축들이 여기저기 무리지어 풀을 뜯고 있었다. 신학교를 중퇴한 관리인은 얼굴에 가득 웃음을 띠고 마당에서 네흘리도프를 맞아들였다. 그는 내내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지 않으면서 네흘리도프를 사무실로 안내하고 무슨 특별한 약속이라도 하듯이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칸막이 벽 뒤로 사라졌다. 칸막이 너머에서 주고받는 낮은 소리가 들리더니 곧 조용해졌다. 마부가 술값을 받고 방울 소리를 내면서 뜰 밖으로 나가버리자 사방은 정적에 잠겼다. 잠시 후 수놓은 옷을 입고 귀걸이를 단 맨발의 어린 계집애가 창가로 뛰어가자 뒤이어 농부 하나가 투박한 장화의 징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며 고르지 못한 길을 다름질쳐 갔다. 네을리도프는 창가에 앉아 뜰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상쾌한 대기와 파헤쳐진 흙냄새가 양쪽으로 열린 창문으로 흘러들어와 이마에 늘어진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며 칼자국 투성이에 창턱 위에 놓여있는 종잇장들을 가볍게 흔들었다. 강에서는 빨래하는 여자들의 방망이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햇빛에 반짝이며 흐르는 수면 위로 퍼져나갔다. 물방앗간 수차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파리 한 마리가 놀란 듯이 귓전을 윙 하고 스치며 지나갔다. 그러자 갑자기 네을리도프는 아주 오래전, 아직 어리고 순진하던 시절에 지금처럼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수차의 물소리에 섞여든 젖은 빨래를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를 듣고 봄바람에 땀이 밴 머리털과 칼자국 투성이 창턱 위에 종잇장이 살랑거리고 오늘처럼 귓전으로 파리가 요란스레 소리내며 날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는 자기가 그때와 조금도 다름없는 18살의 소년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무렵에 신선하고 투명하고 위대한 가능성을 품은 미래를 가진 인간인 듯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런 느낌과 동시에 꿈에서 깨어날 때 흔히 그렇듯이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옛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서글픈 기분이었다. 식사는 몇 시에 하시겠습니까? 관리인이 웃으며 물었다. 아무 때나. 별로 배고픈 줄 모르겠어. 나는 이제부터 마을을 돌아보고 오겠네. 그럼 안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집안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외관은 이렇습니다만
아니, 나중에 보도록 하겠네. 그런데 이 마을에 마트료나 하리나라는 여자가 있소? 그녀는 카츄샤의 숙모였다. 네, 물론 있죠. 이 마을에서 살고 있죠. 정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여자예요. 술을 밀매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현장을 잡고 탓하곤 합니다만 고소하기에는 불쌍합니다. 늙은 데다가 손자 손녀들까지 돌보고 있는 사정이랍니다. 주인에게 호감을 얻고 싶은 마음과 네흘리도프도 자기와 다름없이 무엇이고 다 알고 있으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나타내는 변함없는 미소를 띠면서 관리인이 말했다. 어디에 살고 있는가 찾아가 보고 싶군. 마을 변두리 저기 저쪽 끝에서 세 번째 오두막 집입니다. 왼쪽으로는 벽돌집이 있고 그 뒤로 할머니의 집이 있죠. 아니, 그보다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꺼워하면서 관리인이 말했다. 아니, 괜찮아. 찾을 수 있겠지. 자넨 지금 곧 농부들이 모이도록 연락해주게. 토지 문제에 관해서 농부들과 얘기하고 싶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쿠즈민스코의 마을에서 그랬듯이 오늘 밤 안에 농부들과 이야기해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서였다. 네흘리도프는 걸상에 앉았다. 그러자 노파는 그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오른팔을 왼팔로 받치고는 노래를 부르듯이 말했다. 나리님도 전이랑 많이 달라지셨군요. 예전엔 그렇게도 젊었는데 아마 무슨 여러 가지 걱정이라도 있으신 모양이군요. 실은 할멈한테 물어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카츄샤 마슬로바를 알고 있겠지? 카테리나 말씀입니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제 조카인데요. 잊을 리가 있나요? 그 애에 대해서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죠. 그 애 때문에 눈물 꽤나 흘렸죠. 저희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송구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는 둘 다 어렸던 거죠. 누구나 커피와 차를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 악마의 꿰매에 빠지는 거죠. 악마는 인간보다 힘이 세어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나리님은 그 애를 버리셨지만 보상은 할 만큼 다 하셨어요. 100루블이나 주셨죠. 하지만 그 애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저질렀죠. 내 말대로만 했더라면 올바르게 됐을 텐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 조카이긴 해도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애예요. 그 뒤에 제가 아주 훌륭한 댁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곳에서 고분고분하지 못하다고 해서 쫓겨났죠. 세상에 주인에게 욕을 퍼부어 댔으니 우리네 따위가 주인에게 감히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쫓겨나고 말았죠. 그래 그 다음에 산림 관리인 집에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서도 견뎌내지 못하고 나와버렸죠. 어린애 일이 궁금한데 애기는 여기서 나왔소? 그 애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린애 말씀인가요, 나리님? 그 애라면 그때 저도 여러모로 궁리했죠. 산모는 산후의 몸이 아주 좋지 않아서 다시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에게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양육원으로 보내게 했죠. 산모가 위험한 판에 천사 같은 갓난애가 함께 고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흔히 어린애에게도 젖도 먹이지 않아 굶겨 죽이는 어미가 있습니다만 그럴 수야 없죠. 그래, 양육원에 보내는 게 한결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마침 돈도 있었으니까요. 그럼 등록 번호가 있었을 텐데요. 번호는 있었지만 아기는 곧 죽어버렸어요. 그 여자 얘기론 그곳에 가자마자 곧 죽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라니 누구 말이요? 스코로드 노니에 살던 여자지요.
그런 일로 장사하고 지내는 말라니아라는 여자예요. 지금은 그 여자도 죽고 없어요. 영악하고 일도 잘 처리해낼 줄 아는 여자였죠. 누구라도 아이를 데리고 가면 자기가 맡아 길러주었죠. 양육원에 데리고 갈 만큼 아이들이 모일 때까지 기르는 거죠. 그동안에 갓난애가 셋이고 넷이고 되면 곧 양육원에 보냈습니다. 정말 일을 참 잘했어요. 둘씩 자게 되는 그런 손잡이 달린 요람들이 그곳에 여기저기 있었죠. 그 요람 속에다 갓난애들을 넷씩 서로 머리가 맞부딪히지 않도록 한 군데로 발을 모아 뉘었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애들을 넷씩 돌볼 수 있었죠. 모두들 젖꼭지만 갖다 대주면 잠자코들이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카츄샤의 애도 그런 식으로 길러줬죠. 그 여자 집에서 2주일가량 있었을 겁니다. 그 집에 있으면서부터 어린애는 허약해졌어요. 애는 어땠소? 정말 그만한 아이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나리님을 꼭 닮았죠. 노파는 처진 한쪽 눈을 꿈뻑거리면서 말을 했다. 왜 허약해졌을까? 그곳에서 젖주는 방법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죠. 방법이랄 게 뭐 있나요? 어느 애랄 것 없이 똑같이 주니까요. 하기야 자기 애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양육원에 갈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여자는 그 애를 모스크바에 데리고 갔다나요?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곧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그 여자는 빈틈없이 증명서까지 받아왔어요. 정말 영리한 여자였어요. 네을리도프가 자기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네을리도프는 자기 침실로 마련된 사무실에 높은 침대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새털 요 위에 베개가 둘 나란히 놓여 있고 진홍빛 꽃무늬가 자잘하게 수놓인 2사람용의 푹신푹신한 비단 이불이 덮여 있었다. 관리인의 아내가 시집 올 때 마련해가지고 온 것이 분명했다. 관리인은 네흘리도프에게 남은 식사를 권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비한 숙소와 요리에 대해 사과하고 자리를 떴다. 네흘리도프는 방 안에 혼자 남았다. 네흘리도프는 농민들이 자기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언짢게 생각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기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쿠즈민스코예의 경우와 달리 농민들이 불신과 불안을 보여주었음에도 그는 흡족했고 평온했다. 사무실 안은 후텁지근하고 답답한 데다 지저분했다. 네을리도프는 밖에 나가 정원을 거닐 생각을 했으나 문득 그날 밤의 일이며 하녀 방의 창문이며 뒷 현관의 층계등이 기억에 되살아났다. 그는 자기의 저주스러운 과오로 더럽혀진 곳을 거닐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래서 앞 층계 위에 걸터 앉아 자작나무의 어린 잎사귀가 풍기는 향기로 가득 찬 훈훈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캄캄한 정원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물방아 소리, 꾀꼬리 울음소리, 또 층계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관목 숲속에서 흡사 피리 소리인 양 단조롭게 울어대는 이름 모를 새소리를 들었다. 관리인 방 창문에 불이 꺼졌다. 헛간 뒤 하늘은 떠오르는 달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고 번갯불이 소리 없이 멀리서 점점 밝아지다가 정원에 우거진 풀이며 만발한 꽃들, 허물어진 집들을 비추기 시작했다. 멀리서 우레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의 3분의 1이 검은 비구름으로 뒤덮였다. 꾀꼬리와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도 그쳤다. 물방앗간의 요란한 수차소리에 뒤섞여 거위의 깨깨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첫 닭의 울음소리가
마을과 관리인의 뜰에서 들려왔다. 대개 뇌우가 쏟아지는 무더운 밤에는 닭도 평상시보다 일찍 울어댄다. 네울리도프에게 오늘 밤은 무척 즐겁고 행복한 밤이었다. 이러한 밤, 즐거운 밤에는 닭도 여느 때보다 일찍 운다는 옛말이 있다. 그에게 오늘 밤은 기쁨에 넘치는 행복한 밤이었다. 아직 그가 순진했던 학생 시절, 여기서 보냈던 여름 한철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도 그때처럼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그는 14살 때 신에게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일이며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어머니 곁을 떠나면서 자기는 착하게 살 것이며 어머니를 결코 괴롭히지 않겠다고 어머니 무릎에 울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시절과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니콜 레니카 이르테네프와 언제나 훌륭한 생활을 하며 서로 돕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도록 힘쓰자고 맹세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쿠즈민스코의 마을에서 잠시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저택이라든가 산림, 농장, 토지들을 아깝게 여겼듯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지 않는가 하고 자신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 당시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는 오늘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돌이켜 보았다. 지주의 살림에서 나무를 도벌했다는 죄로 남편이 감옥에 갇히자 남편 없이 여러 아이들을 길러야 하는 여자와 자기네 같은 신분의 여자들은 자기 주인에게 몸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니 그렇게 입 밖에 내기조차 두려워하는 말을 하는 저 마트리오나를 생각했다. 그리고 갓난애들을 다루는 그 여자의 태도라든가 양육원에 보내는 방법, 그리고 충분히 먹이지 못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도 내내 늙은이 같은 웃음을 짓고 있던 가엾은 갓난 아기를 생각했다. 과도한 노동에 지쳐서 굶주린 자기 암소를 잘 돌보지 못해 주인 풀밭에 들어가게 한 벌로 강제 노동을 해야 했던 임신 중인 허약한 여자도 생각났다. 그러자 갑자기 감옥이, 즉 박박 깎인 맨 머리며 악취나는 감방, 쇠사슬 등이 떠올랐다. 동시에 자기를 비롯한 도시 귀족들의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생활이 생각났다. 하여간 모든 것은 명백했고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다.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밝은 달이 헛간 뒤에서 떠올랐다. 헛간의 검은 그림자는 정원을 가로질러 비스듬히 눕고 허물어져가는 함석 지붕이 달빛에 반짝였다. 그러자 그 빛을 잃고 싶지 않은 듯 멈췄던 꾀꼬리 울음소리가 정원 안쪽에서 다시 울려왔다. 네울리도프는 쿠즈민스코의 마을에서 자신의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뒤얽힌 일들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 그리고 아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에게 반문해보고 모든 것이 너무나 단순한데 놀랐다. 그 이유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으나 남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토지를 지금처럼 자기가 소유하는 것보다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카츄샤를 버리지 않고 계속 돌보는 것은 물론 자기의 과오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들과 견해 차이가 있는 재판과 형벌에 관해 여러 가지를 연구 분석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재반 사항들을 반드시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은 명백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들자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검은 구름이 어느새 하늘을 뒤덮었다. 번갯불은 이제 먼 곳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빛나 정원을 온통 드러내 보이고 앞 층계가 허물어진 낡은 저택을 환하게 비추었다. 우레 소리가 머리 위에서 크게 울렸다. 새들은 조용해졌으나 그 대신 나뭇잎이 술렁거렸다. 네울리도프가 앉아있는 계단 앞까지 바람이 몰려와 네울리도프의 머리카락을 나풀나풀 날렸다.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콩 볶는 듯한 소리가 사방에 울리며 온 세상이 번갯불에 번쩍번쩍 빛나고 주인은 다시 정막 속에 가라앉게 되었다. 네울리도프가 미처 셋까지 세기도 전에 머리 바로 위에서 무언가 무섭게 째지는 소리가 나고 뒤이어 그 소리는 하늘을 울리며 날아갔다. 네울리도프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다. 사실이다. 그는 혼자 생각했다. 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고모들은 왜 살았을까? 어째서 니콜레니카, 이르테네프는 죽고 나는 살아있는 걸까? 왜 카투샤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어쩌자고 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카투샤에게 저질렀을까?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방종한 생활을 했을까? 이 모든 물음에 답을 하기란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하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해낼 때 비로소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 조금씩 뿌리던 비는 세찬 빗줄기가 되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지붕에서 흠통으로 흘러내렸다. 번갯불도 이따금씩 정원이며 저택을 비추었다. 네울리도프는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군데군데 찢어진 더러운 벽지가 눈에 띄자 혹시 빈대가 있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이 집 하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자 자기 생각에 흡족해졌다. 사실 그의 걱정은 맞아 떨어졌다. 불을 끄자마자 벌레가 기어다니며 물어뜯기 시작했다. 토지를 내주고 시베리아로 가게 되면 벼룩이니 빈대니 하는 지저분한 것들이 하지만 관계없어. 견뎌야 한다면 한번 견뎌보자. 하지만 이런 결심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네울리도프는 열린 창가에 앉아 흘러가는 구름과 그 사이로 다시 얼굴을 내민 달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톨스토이의 부활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